자, 안녕하세요. 붓다로드 한국편 바뀐 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바뀐 여러분들 혹시 여기 안에 뭘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잘 안 보이면 업장이 두터운 겁니다. 이게 법화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법화경의 법화 행자들은 영축산에 가면 거기서 정토가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영산 정토가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업이 맑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뀐 것처럼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한국으로 오면서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삼국유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박혁거세 얘기 잠깐 해드릴 거예요. 우리 지금 전불시대 칠척아람지 얘기하잖아요. 전불시대는 가섭부처님 이야기입니다. 가섭부처님 이야기.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그 부처님의 인연 있는 땅이 신라였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야말로 인도보다도 더 불연이 깊은 그런 걸 보고 불연국토설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인연 있는 땅.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진종설이라고 그래서 진평왕 계열에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는 실제로는 인도의 샤트리아 종족이었다. 뭐 이런 또 기가 막힌 혈통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무언가 또 스토리가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 들어보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박혁거세 얘기를 갑자기 하냐면 삼국유사에서 박혁거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담엄사 얘기 때문에 박혁거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담엄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담엄사라고 하는 서청천 담엄사가 전부시대 칠척아람지 중에 한 곳인데 그게 어디 있냐면 오릉, 경주의 유적지 중에 능이 5개 있다 그래서 오릉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오릉 안에 현재는 오릉 안에 담엄사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담엄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담엄사 북쪽에 오릉이 있다 이렇게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경주에 왕릉이 많지만 제대로 위치를 아는 능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 그냥 다 통밥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천왕사 위에 선덕여왕릉이라든지 이런 오릉이라든지 몇 개만 합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통밥으로 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능 누구 무덤 이렇게 써 있던데요.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럼 발굴하에서 확인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다 털렸습니다. 이미 다 털려서 털어봐야 나올 게 없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오릉은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이 오릉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옆에 뭐가 있냐면 이제 박혁거세 뭐라 할까 기념관 예전으로 말하면 추모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령정이 있어요. 아령정. 이게 패키지로 다 묶여 있어요. 원래는 그게 한 팀은 아니었는데 다 쪼개져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로 공원처럼 이렇게 블럭을 묶어놨습니다. 제가 붓다로드 이 한국편 특집으로 이 경주 이런 데를 지금 가려고 하는데 이제 곧 갈 겁니다.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오릉 쪽 저 담엄사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안 가기로. 이유는 뭐냐면 영역이 넓어서 걸어 다니기 귀찮겠어. 걸어 다니기 힘들어. 힘들어. 그리고 더워. 우리 친절한 유적지 좋아합니다. 친절한 유적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이 아령 아세요? 아령? 아령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었어요. 아리영. 아령. 그래서 박혁거세 부인입니다. 박혁거세 부인.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그 연못에서 진짜 연못이 아니고 우물이 있어요. 고신라 기록을 보면 우물 얘기하고 용 얘기 되게 나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도 나정이라고 하는 양산촌의 나정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팔각형 우물터가 발견이 다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창림사라고 박혁거세가 처음으로 왕궁으로 정했던 데를 나중에 사찰로다가 바꿉니다.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는 왕기가 서린 뭐 이런데 안 그러면 궁궐을 옮겼어요. 그러면 그걸 민가로 쓰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찰로다가 써요. 그래서 창림사터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박혁거세도
어떻게 보면 나정이라고 한데 이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백마가 무릎을 꿇고 있더래. 그 얘기는 뭐예요? 말이 죄졌는갑다. 그래서 그 흰 말이 이렇게 있다가 사람이 오니까 탁 날아가더라. 페가수스야? 뭐라고 날아가더라. 그래서 이 말은 갖고 거기를 딱 그 함을 열어보니까 거기에서 알이 나왔고 그게 이제 박혁거세의 탄생이잖아요. 그래서 육부촌장이 나중에 박혁거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부족의 리더로 통합 리더로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게 신라의 시작이잖아요. 맞죠? 다 들어보신 얘기잖아요. 근데 우물이 나오고 우물하고 어떤 동물이 나옵니다. 우물하고 동물. 이 동물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닭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용하고 통합니다. 그래서 뭐 계룡, 그 다음에 용마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용 진짜 많이 나와.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용이 진짜 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 아니고 그들이 가리키는 어떤 특정 동물이 있나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용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용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는 저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저 부인인 아리영도 저 똑같이 아령정에서 그 우물 옆에 그거는 계룡이에요. 계룡. 계룡이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닭이 용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신성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동물인데 거기서 어떤 신성한 어떤 특징적 동물, 그런 동물. 그렇게 해서 옆구리로 나왔대. 옆구리로 나온다는 거는 이건 불교적 요소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 탄생과 관련돼서 옆구리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막 이게 중의적으로 섞여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 두 분이 뭐 결혼했다. 그러니까 둘 다 우물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동물 얘기가 나오고 그 모티브들이 용과 연결될 수 있는, 그리고 용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근처는, 그러니까 저 신라 쪽에는 용 토템이 뭔가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황룡사도 용, 기림사도 용, 그 다음에 용이 우물에서 나온다. 분황사도 용 있어요. 분황사 삼용 변어정이라고 그 용을 물고기로 이렇게 뭐 바꿔서 데리고 가고 다시 놔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스토리들이. 제가 나중에 경주 가면 또 그런 걸 또 얘기를 또 해주고, 약간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참 되게 이게 삼국유사를 공부하면 한 다리는 신화와 전설 속에 있고 한 다리는 역사 속에 있어. 그래서 용국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파면 이 옛날 사람들이 이런 걸 용궁이라고 했구나라는 게 대충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예요, 용소. 그렇게 해서 신령한 그런 터예요. 나중에 황룡사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 이런 식의 구조들이 진흥왕과 관련돼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거는 진흥왕 훨씬 이전에 거기가 무속의 성지예요. 사람 인신 공양하는. 그래서 심청이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밀어넣고 뭐 했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성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무속의 자리를 나중에 불교가 들어가면서 이제 정화해내는 거죠. 그래서 용은 승천하고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근데 승천만 해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용이 내려와요. 소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 상징들을 해석하면 아무튼 굉장히 재밌어. 그런데 박혁거세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고, 삼국유사의 선도산에 사는, 그러니까는 경주에 오악이 있거든요. 동쪽에 토암산, 서쪽에 선도산이 있어요. 그다음에 남쪽에 남산, 중앙에 랑산, 그다음에 북쪽에 금강산. 근데 이 선도산에 사는 성모는 무속적 여인이에요. 무속적 여인. 그러니까는 신을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선도성모. 선도라고 하는 걸 보면 도교적 모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도성모가 아들하고 딸을 낳아요. 그게 박혁거세와 아령이었다. 그리고 그 선도성모는 중국에서 왔다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 그 선도성모 수의불사조거든요.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또 재밌는 거는 닭 토템은 원래 경주에 있었던 토템 중에 하나예요. 닭은. 그런데 말은 중앙아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유목민 계열이에요. 말 토템은. 말 토템. 우리는 말 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의 효율성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박혁거세가 중앙아시아 쪽에서 내려온 도레인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 그리고 박혁거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거서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거서관이 칸이에요. 징기스 칸 할 때 칸. 그래서 아주 강력한 어떤 세력 집단이 배를 타고 왔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육로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육로로 내려오기는 그 북쪽을 통과해서 내려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선도성모 수의불사조에 보면 중국에서 왔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중국 쪽으로 이렇게 거쳐서 온 게 아닌가라는 그냥 추정만 하는 거예요. 추정만. 김할지도 사실 그렇게 오는 겁니다. 김일제 후손으로 해서 김할지도 중국에서 한나라 때 나중에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그거는 이미 다 역사적으로 밝혀졌어요. 그건 문무왕 비석이 발견되면서 경기가 끝난 겁니다. 근데 박혁거세 부분은 안 끝났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육부촌장들이 박혁거세를 어떻게 보면 칸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칸으로 그러니까 외부인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올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박혁거세가 죽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61년 동안 재위기간이 61년이에요. 아무도 안 놀래네. 재위기간이 61년이라니까 재위기간이 무진장 긴 겁니다. 61년 재위기간 누가 있었습니까? 천고일제 강희제.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긴 재위기간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라 전 역사를 통틀어서 박혁거세하고 뻐까뻐까하게 가는 사람이 54년 재위기간 진평왕입니다. 선덕여왕 아버지 진평왕.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평왕이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딱 이러니까 하늘에서 제석천이 하느님이 허리띠를 선물했대. 택배로. 천사옥대예요. 그게 천사옥대. 그런 식으로 자꾸 하지 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리고 저는 제가 이렇게 슬렁슬렁 얘기해서 그렇지 제가 고신라사 이런 거 다 전공자입니다. 제가 신라 전문가예요. 나 전문가야. 나 전문가. 내가 이런 쪽 논문을 도대체 얼마나 썼는데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한 표정 불경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옥대가 뭐냐면 허리띠예요. 허리띠. 예전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조선시대 사극 보면 이렇게 허리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 허리띠예요. 그 허리띠를 택배로 왔대. 그랬더니 왕이 딱 뜯어보니까 쿠팡에서 왔네. 당일 배송 이러면서 로켓 배송으로 보냈구나. 이러면서 딱 열었더니 허리띠가 나. 하고 허리띠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 그렇게 쏙 이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옆에 신하가 그 허리띠가 그냥 허리띠가 아닙니다. 허리띠가 아닙니다. 그 허리띠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비늘같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용 한 마리입니다. 그랬더니 진평왕이 이게 누구한테 누구를 낚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물을 하나 놓고 그 허리띠를 하나만 뜯어가지고 던져봅시다. 그랬더니 던졌더니 거기 연못이 생기면서 용이 습천하더래요. 기가 막히지. 그게 진평왕의 천사옥대입니다. 신라의 삼보가 있어요. 신라의 삼보가 황룡사 장육존상 나중에 얘기해 줄 겁니다. 이거 황룡사 얘기할 때 장육존상 그다음 황룡사 구층목탑 이거 장육존상은 진흥왕 때 만든 거고 그다음에 황룡사 구층목탑은 선덕여왕 때 자장률사가 건의해서 만든 80m짜리 그다음에 진평왕의 천사옥대예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만파식적 아닙니까?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닙니다. 만파식적 아닙니다. 그건 필입니다. 필이. 또 달라요. 그런 스토리들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진평왕이 천사옥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늘에서 신이 그렇게 대우를 해준다니까. 이 진평왕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당신이 혈통이 석가족이라고 진종설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인도의 크샤트리아 혈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석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석천과 통한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까지 왔다 갔다 하냐면 저 사람까지 왔다 갔다 하죠. 저 표운대덕. 그래서 표운 스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있어요. 나도 약간 그렇긴 한데 아무튼 있어. 아무튼 있어. 그래서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세상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세계관을 넓게 가져요. 넓게. 예, 그래야 옛날 이 신화와 역사가 섞여 있는 것들이 돼 있어요. 이게 같이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평왕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돌로다가 계단이 있는데 그 돌을 딱 밟았더니 돌이 부러졌대. 그러니까 엄청난 내공이 있는 뭔가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는 덕이 있고 이러면 지구가 그걸 이렇게 감당하기 어렵다는 설이 있어요. 덕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돌 같은 거 놓으면 돌이 뻐개진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육종진동 이런 얘기 뭐 들어보셨어요? 뭐 깨달음을 얻거나 뭐 굉장히 놀랄 만한 반전 상황이 되면 땅이 흔들리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그런 식의 모티브들입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스토리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진평왕이 어떤 대단한 점을 나타내 주는 거고 이 진평왕이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세요. 우리가 성골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골이 사실은 진평왕과 진평왕계만 얘기하는 거다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을 얻는 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54년 동안 재위하면서 우리는 일반 진골하고 또 다른 더 로얄 패밀리야 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게 성골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섞여 있는 게 진평왕인데 박혁거세는 61년 동안 재위 기간을 가졌었고 끝났을 때가 이게 되게 재밌어요. 박혁거세가 하늘로 승천합니다. 기원 전후에는 언간하면 하늘은 다 한두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무하마드도 올라가요. 올라가.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무덤이 있지. 예수는 가서 끝이라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올라가서 안 오는 건 다 죽었나? 이렇게 너무 올라간 거 아니요? 너무 올라간 거 아니요? 태양 가까이 가면 간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박혁거세가 제일 이해하기 힘듭니다. 박혁거세는 올라갔는데 5토막이 나서 떨어집니다. 땅으로. 일주일 뒤에 5토막으로 쪼개져서 떨어져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그렇게 해서 그 5토막을 묻었다는 게 옳음이에요. 5토막을 따로. 그 5토막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시체가 훼손될 수 있어.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서 훼손되더라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봉해주지. 관우가 이게 잘려서 죽거든요. 삼국지에 보면 이게 잘려서 죽었을 때 이 몸을 누가 얻냐면 조조가 얻죠. 그러니까 머리 부분이 없으니까 이게 잘려서 저기 오나라 쪽에서 이렇게 된 거라서 그래서 없으니까 못 구하니까 나무로다가 조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묻어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존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어요. 동아시아의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려서 내려왔대. 떨어졌대. 땅으로 두둑 해서 가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묶어서 하나로 꼬매주려고 했더니 큰 뱀이 나타나서 그걸 방해하더래. 그래서 그냥 5개로 묻었대. 뱀이라고 하는 거는 용이 못된 놈? 이런 느낌이거든요. 딱. 그러니까는 진우왕 같은 경우는 내가 친정을 해서 뭔가를 궁궐을 새로 짓고 뭔가를 해보겠다 딱 하니까 용이 승천을 하거든. 근데 여기는
쪼개져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뱀이 방해를 하고 이런 식의 스토리 구조가 견훤에서도 나오죠. 견훤에서도 후백제의 견훤에서도 후백제 견훤이 뭐 지룡의 아들이다. 그래서 지룡이 뭐냐면 지룡입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얘기는 그거예요. 견훤 엄마가 밤마다 이렇게 희한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 이렇게 했대. 뭐 이렇게 했어. 그래가지고 하루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가지? 이래가지고 잘 몰라서 얘기를 했더니 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실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꽂아서 그 바늘을 이렇게 한번 그 사람 옷에다가 옷섭에다가 이렇게 꽂아놔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사라진 뒤에 그 실을 쫓아가는 거지. 쫓아갔더니 거기에 엄청나게 거대한 지렁이가 있더라. 라는 설화예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들어봤으면 조금 젊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연세 드셨는데 못 들어봤으면 치매고 뭐 이래요. 정상적인 한국 사람이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신 분들은 한 번씩은 들어본 얘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용이 못된 사람, 결국 삼국통일에 실패한 사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 하지만 결국 실패자. 그게 용이 못됐다라는 뜻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백제무왕도 마찬가지잖아요. 백제무왕도 마룡지라고 하는 그 연못에 사는 그것도 용마네. 마룡지니까 용마. 그쪽 그 사람하고 백제무왕의 어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낳은 게 무왕이다. 그래서 그 털을 나중에 밀고 미륵사를 창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미륵같이 전체를 다 하겠다. 쉽게 말해서 이상 세계를 만들어 보겠다. 라는 설정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들이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황당한데 상당히 비슷한 모티브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 중구난방으로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공부 못하겠지. 그래서 박혁거세에게 맨 마지막에 뱀이 나타나고 신체가 찢어졌다. 신체가 찢어졌다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5개로 찢어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역사에서는 저게 능지처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능지처참 들어보셨어요? 능지처참이 원래는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일종의 굉장히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이는 거예요. 잘라가면서. 한 방에 다 죽이면 너무 그 사람을 해피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살살 이렇게 점여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느리게 죽이면서 최대한 고통을 주는 게 능지처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건 중국 형벌이고 우리나라는 그걸 다 그대로 수용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중국보다 약간 떨어진다고 옛날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레벨을 못 맞추고 능지처참 이꼬르 거열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수레로 소수레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출발시키거나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묶는 거예요. 팔다리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소수레를 출발시키거나 수레를 출발시키거나 아니면 말수레를 출발시키거나 안 그러면 소 자체에게 묶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하면 사람이 붕 떴다가 이렇게 조각으로 딱 떨어진대. 5개 조각 아니면 6개 조각. 묶는 방식에 따라서 팔다리만 묶으면 5개로 떨어지고 목까지 묶으면 6개로 떨어진다 하는데 뭐 목이 빠지는지 잘 모르겠어. 나도 안 봤어. 그게 거열형이에요. 그래서 거열형하고 능지처참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열형 이꼬르 능지처참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능지처참이 원래는 범주가 더 큰데 거기를 그냥 거열형하고 동일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박혁거세가 5개로 쪼개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거열형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체도 못 수습했다라고 하는 거는 61세 재위 기간이면 이게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연세 생각하시면 안 돼. 박혁거세 정도 지금 저희 기원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박혁거세 정도면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거기서 60년 이상 재위를 했다라고 말하면 재위기간이 뭐 60년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 하면서 결국 나중에 흔들리겠지. 저 장악한 것들이 무너지겠지. 게다가 이게 원래부터 기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위임받은 권력이잖아. 내가 밖에서 들어와서 그 육부촌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내가 거서 간이 된 거거든요. 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불만 세력들이 있겠지. 그리고 오래 하다가 나중에 판단력이 흐려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박혁거세가 제대로 못 죽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냐? 모르겠어. 근데 용이 나왔으면 끝까지 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용이 아니고 뱀이 나와서 방해를 했다라고 하니까 조금 느낌이 쎄하지. 하지만 이런 거는 논문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한정적이고 더 이상 새로운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추정만 가능하지 이게 맞아요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박격것의 다음에 나오는 차차웅이나 유리나 이런 사람들이 박격것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다 박씨기 때문에 저게 이제 몰락했으면 그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느냐? 이게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신라는 근데 아버지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사회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위쪽에서 한번 한타로 밀리잖아요. 그럼 그쪽이 쫙 제거되는데 귀족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밀려도 그쪽 집안 전체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또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 박격것의 계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들도 있어요. 그리고 탈해라는 또 다른 도래인이 오지요. 이 탈해, 석탈해. 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공의 집을 뺏는 석탈해. 예, 얘기했잖아요. 호공이라고 하는 유력 집안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집터가 너무너무 좋아서 탈해가 머리를 써서 거기가 원래 우리 조상 대대로 대장간을 했던 데인데 너네가 거기 먹으면 되겠어? 이러니까 뭔 개똥 같은 소리야? 이러니까 그 땅을 파면 거기서 뭐 이렇게 수치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전에 묻어놨대. 그렇게 했더니 삼국유사에서는 아주 기이한 얘기로 나와요. 왜? 석탈에는 그만큼 재기발랄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 야, 저거 사기 아니야? 사기잖아, 사기. 저게 어떻게 슬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윤리관은 지금과 달랐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윤리 도덕 인식은 사실은 훨씬 뒤쪽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기원 전후에 있었던 윤리관은 사실은 지금과는 달랐다. 그러니까 승자의 윤리관이었던 거예요. 전쟁이나 이런 거 봐도 사실은 거기서 작동하는 거는 승자의 윤리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열하느냐, 뭐 작전을 잘 쓰느냐. 우리가 제갈량 봐봐. 제갈량이 사실은 가장 비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지 소설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가장 비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삼국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딱 두 명이죠. 관우하고 제갈량.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 전쟁의 윤리관은 평화의 윤리관하고 달라요. 그래서 예전의 윤리관이 지금 윤리관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호공 얘기거든요. 그래서 석탈에는 사실은 이거는 바다 쪽에서 올라온 도래인이에요. 바다 쪽에서 올라온 사람이고 박혁거세는 중국을 거쳤지만 중아시아 쪽에서 내려온 유목 계열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네,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5대인데 요거를 하나 박씨. 그래서 요 4명하고 아령을 넣어서 오릉이다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오릉을 보면 실제로 가서 보면 하나는 땅콩같이 돼 있어요. 능이 5개인데 하나의 릉은 땅콩같이 돼 있어요. 이걸 표릉이라고 합니다. 표주박같이 생겼다 해서 표릉이라고 그러거든요. 저건 뭐냐면 합장릉입니다. 그래서 6개일 확률도 있어요. 그거는 속 안이 좀 털렸어도 사실은 파보면 무덤이 1개인지 2개인지 이런 거는 다 파보면 나옵니다. 근데 뭐 쉽게 발굴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어서 손을 못 댈 뿐인데 아무튼 그래서 오릉인지 웅릉인지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겉에 외관으로는 5개. 예, 5개.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2가지 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박격거세가 다 찢어져 가지고 각각으로 묻혀서 5개다라는 게 있고 안 그러면 초기 박씨 5명과 박격거세 부인을 묻어서 총 6개 그렇게 해서 5이다. 라는 식의 설정들이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단 그 옆에 담엄사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전부시대 칠처가람쥐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냐면 이 7개가 무속의 성지입니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무속 이걸
종교학적으로는 무교라 그래요. 무교. 무속이라는 게 속되다 이렇게 해서 약간 비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교라 그러고, 이거를 옛날 이름으로 하면 풍교, 풍월도. 들어보셨어요? 풍월도? 그래서 화랑 얘기 나오면 풍월주 저런 거를 이제 전체를 관리하는 오야붕 이런 뜻이거든요. 오야붕 일본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리더. 되게 웃긴다. 리더는 되는데 오야붕은 안 되네. 리더는 우리나라 말이냐? 이거 조금 뭐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저런 거에서 최대 핵심 지역.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봤을 때 성지. 그러니까 불교가 생각하는 사실은 성지 개념하고 저렇게 무속에서 생각했었던 성지 개념하고, 그러니까 영험한 땅이에요.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영장. 영험한 땅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좀씩 달라요. 그리고 조선시대 때 풍수 개념 보면 또 다릅니다. 그리고 뭐 통일시대 시대 때 풍수 개념 그런 거는 뭘로 알 수 있냐면 오래된 절터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데다가 절을 지었구나. 여기가 좋은 땅이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구나. 다 시대마다 달라요. 좋은 터를 추구하는 거는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에 따라서 이 터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 바뀝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바뀐 게 그거잖아요. 강변, 한강변 이런 데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거 다 옛날에는 그런 데는 사람 사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강이 크게 흐른다는 게 강하고 길은 같이 봐요, 풍수에서. 저 같은 경우는 건축을 했었기 때문에, 고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풍수도 알거든요. 고건축하는데 풍수를 못하면 사실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자리가, 저기에 절터가 있었을 거다 뭐다 이걸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그 배치가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들이 보는 눈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쪽에 뭘 배치했을 거다 이렇게 보면 거의 나온다고요. 그래서 강하고 길은 같은 거예요. 강하고 길은 풍수에서는. 그래서 큰 강이 있으면 뭐가 있냐,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 큰 길도 마찬가지고 8차선 도로가 있어요. 집 앞에 8차선 도로예요. 그러면 기운이 계속 쓸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자면 마치 수맥 위에서 자는 것처럼 몸이 피곤해요. 원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 조금 그렇긴 한데 돈이 세고, 그러니까 집안에 뭔가 복이 모이지를 못해. 계속 빨려 나가는 거야. 그 에너지에 의해서 계속 이게 쓸려 나가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흙으로 제 방을 쌓았는데 물이 계속 옆에서 급류가 흘러가. 큰 물이. 그러면 계속 깎여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강변 아파트 좋은 게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제 말을 듣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저를 주셔도 돼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그쪽이 아파트 값이 더 좋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풍수에서는 섬에 인물이 안 난다고 했지만 지금 대통령이 두 분이나 섬분이 나오셨고, 그래서 이게 또 좀 애매해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만 하더라도 강남 개발에서, 강남은 원래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원래는 강북이 사람 사는 데고 강남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니고 예전에는 무덤 자리를 썼었던 거고, 그 다음에 강북 사람들을 위해서 식량 같은 거나 이렇게 조달하는 그런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살던 데인데 지금은 강남이 훨씬 좋아졌고, 강변도 그건 옛날에는 진짜 쩌리들만 사는 데인데 지금은 부럽죠. 야 부러워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으면 굉장히 불길할 것 같은데도 또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최근에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터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그게 항상 한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래서 이 오릉 안에는 담엄사, 지금 현재 오릉 안에는 담엄사도 있고 숭덕전도 있고 그 다음에 아령정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오릉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코스입니다. 이거 말고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전부시대 칠처가람지 말고 그건 경주 안에 있는 거고, 원래는 제가 한 군데만 더 얘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또 누굽니까? 제가 또 이런 것도 잘 알거든.
그래서 한 군데 더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원래는 7+1만 하려고. 삼국유사에는 7+1만 나오고 다른 데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저런 데 갖고 다 논문들을 썼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알지. 그게 어디냐면 삼국유사에 낭지승훈 부연소자라는 조가 있어요. 부연소조가. 낭지라고 하는 사람이 구름을 타고 다녀. 왜? 여러분들도 다음 생에 구름을 탈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 왜냐면 미스트를 겁나 뿌리더라고. 미스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몸에도 좀 뿌려봐. 그러면 다음 생에 구름을 탈 수도 있어. 이 구름 타면 축축하고 미스트 안 뿌려도 돼. 피부는 언제나 이렇게 촉촉합니다. 예, 그게 구름이 좋은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중국 오대산을 왔다 갔다 해요. 이 분위기. 근데 지금 요번에는 제가 얘기를 안 해드릴 건데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영축사기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거를 영축사라고 하는 그 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게 저 책이고, 저 책에서 저 책을 보고 이련이 이제 일부를 뽑아 놓은 거예요. 근데 기록을 뽑아 놓은 건데, 폭탄 같은 선언을 하나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영축산 이러면 어디를 생각하냐면 통도사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울산의 영축산이 진짜 영축산이에요. 진짜 영축산이에요. 이 영축산이 먼저 만들어져서 이렇게 작동을 하다가 그게 나중에 양산 영축산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원래는 축서산이에요. 축서산. 영축산 이전에 축서산이라고 불렸어요. 축서산이라고. 그래서 이 원본 얘기를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 거예요. 너무 진기한 이야기. 영축산 혹시 영축산의 부처님 그 가르침을 들으러 인도까지 갈 필요가 없다.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 성지순례 비용을 벌어드리는 거예요. 이 붓다로드만 잘 봐도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다. 인도를 안 가고도 우리나라에서도 때울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해. 그리고 구름 한번 타보고 싶어? 구름 타는 얘기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